복리의 마법, 전설의 투자자들을 보면 버핏 할배 대부분의 재산이 60대 이후에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것도 돈은 장난 아니에요. 커요. 작아 보일 뿐 진짜 커요. 사실 우리는 요것만 있어도 먹고 삽니다. 버핏이 그런 얘기 했죠. 내가 부자가 된 이유는 오래 살아서다.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거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버핏 삶의 다큐 나중에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다큐를 보면 정말 재밌거든요. 나중에 재밌어질 겁니다. 지금은 그냥 성공한 투자자겠지만 나중에 다큐 보면 이 사람의 자산도 역상상이 없어요. 꾸준하게 모아왔고 그런 라이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따라 했을 때도 크기는 훨씬 작을지언정 우리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버핏 할배 콜라 되게 좋아하잖아요. 콜라 먹으면 뭐 오래 못 산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리야말로 지구 최고의 발명품이다. 록펠러는 복리는 세상의 8번째 불가사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마법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맨해튼이에요. 저 가봤어요. 저 그 지난 과거로 말씀드렸던 중에 언제 갔냐면, 제가 회사를 차리고 망하고 나서 이별 여행 떠나듯이 다시 진짜 회사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게 아예 밖에서는 안 되니까 언제 또 여행을 갈 시간이 생기겠어요. 그래가지고 2주 좀 넘게 뉴욕을 여행을 갔는데, 그때는 저는 그런 생각했죠. 어쨌든 나는 금융인으로 살 거니까 뉴욕 가가지고 월스트리트 한번 가서 그 황소 동상 좀 만지고 꿈을 다시 키우고 미국의 IFA 가게 가가지고 내가 이런 거 해야지 라고 그런 거 좀 힘을 가지고 오자 하면서 이제 뉴욕을 갔었는데, 떠날 때만 해도 내가 뭐 먹고 살지였잖아요. 회사 들어가서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닌 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슬펐거든요. 그때 유튜브를 미리 찍고 있었는데 유튜브는 존재감이 전혀 없었고 영상 한 20개 올라갔을 때였는데요. 떠날 때는 구독자가 30이었어요. 미국에서 미국 보면서 우와 미국 너무 좋다, 우리도 이렇게 되겠지, 우와 우와 하고 있는데 자는데요, 띠리딩 띠리딩 하면서 구독했습니다 뜨는 거예요. 보면서 왜 구독하지? 나 안 올린 좀 됐는데? 당시만 해도 유튜브는 엔터 중심의 그거였어요. 왓썸맨 하고 뭔가 배우는 공간이 진짜 아니었단 말이에요. 띠리딩 띠리딩 뭐지? 약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신가? 세상이 나를 등 떠미는 건가? 설마 유튜브 해라고 유튜버가 되는 건가? 그런 생각 그때 했어요. 그리고 계속 띠리딩 띠리딩 하더라고요. 돌아오는 비행기 때 300명 돌파를 해요, 구독자가. 갈 때는 이별 여행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꿈을 가지고 온 거죠. 나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유튜버 해야겠구나,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들 유튜브로 해야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유튜버가 했죠. 자, 미국의 맨해튼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이 맨해튼을 1626년에 네덜란드인들이 맨해튼을 인디언으로부터 24달러에 삽니다. 이 섬 자체를요. 이 얘기가 아직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잖아요. 와, 후려쳤다, 맨해튼을 24달러에 샀다.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누가 잘한 것 같아요? 네덜란드인들이 잘한 것 같잖아요, 딱 들었을 때. 자,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지 마시고 당시에 24달러를 8%의 복리로 지금까지 계속했다면, 과거잖아요, 엄청 과거, 8% 복리를 했다 그러면 미국을 산다고 해요. 지금 미국을 살 돈이라고 해요. 잘 팔았다가 답인 거죠. 정말 비싸게 잘 팔았다. 우리가 미래 가치라는 것을 이렇게 땡겨왔을 때는 참 많은 게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맨해튼이 아무리 발달하고 부동산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하더라도 돈이 복리로 불어나는 것은 전혀 이길 수 없는 거죠. 돈이 복리를 만나고 그게 시간을 만났을 때 어떠한 계산을 하더라도 되게 허무맹랑한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미국의 자본주의를 느끼면서 여기를 가봤어요. 영화 티파니의 아침을인가? 제가 그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보석 회사인 티파니에 가면 거기에 진짜 티파니 아침을 카페가 있는데, 여기는 예약이 뭐 갈 수가 없는 곳인 거죠. 근데 여기 가는 게 많은 사람들 로망이거든요. 그래서 가봤어요. 매장이랑 같이 돼 있거든요. 보석 매장이 딱 들어왔는데 직원들이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쳐다만 봐요. 왜 쳐다보지? 계속 쳐다만 봐요. 졸졸 따라다니고 도둑인 것처럼 쫓아다녀요.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거슬리네. 보다가 진짜 자본주의인 게요, 이거 주세요 딱 하면 바로 달라집니다. 갑자기 자본주의 미소가 앞에 있는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박수 착착착 치면 갑자기 저기서 커피를 들고 쫙쫙 하면서 와요. 그러면서 이 카페 쓰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안 하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 같다. 안 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하지 않고 사는 순간 우와 진짜 돌변한다, 이 사람도 이상하다, 이게 자본주의의 본고장인가?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한번 느껴보세요. 정말 들어가면 당신 도둑인가 이렇게 쳐다봐요. 흔히 말하는 맨해튼 24달러 이라고요. 또 많이 질문 주시는 것들 중에 주식 투자는 왜 복리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기업이 돈을 벌게 되면 이 돈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반드시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주들에게 현금을 주는 배당으로 할지 회사에 남길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결정하는 주총이 보통 3월달에 이루어지니까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배당으로 받게 되면 우리는 현금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 기업을 재투자해주면 복리가
복리가 되죠. 남긴 것도 이 회사에서 다시 재투자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있는 재무팀 또는 그런 곳들에서 이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공장을 짓기도 하고 다양한 걸 하거든요. 돈이 그대로 노는 것보다는 대부분 기업의 가치로 재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복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진짜 큰 회사 아마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아마존 CEO 딱 봐도 별로 나이 안 많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큰 회사에 이렇게 젊은 사람이 창업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기업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복리 때문인 거죠. 우리의 하나의 생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중에 가장 빨리, 가장 높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찾으라면 그거는 대부분 기업일 겁니다. 이렇게 복리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는 무슨 투자를 하더라도 복리로 열심히 해야겠구나.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해야 돼요. 얼만큼 소비할 것인가. 일부러 좀 쓰고 어쨌든 남아있는 거는 다시 또 열심히 자산에다가 넣어줘야 우리가 생각하는 빨리 커지는 복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복리의 개념, 자산의 개념, 수익의 소비 개념 이걸 적용시켜가지고 투자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볼까 하는데요. 자, 제가 자산관리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즈음에는 이런 개념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FP라는 개념입니다. Financial Planning이라는 개념인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학교 가고 결혼하고 뭐 나이 들어서 묘비까지 있네? 되게 노골적이네요. 이렇게 쭉 가는 동안 우리가 버는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 벌다가 안 버니까 여기서 넘친 것들을 앞으로 보내는 게 대출, 학자금 이런 걸로 앞으로 보내고 이때 모아둔 걸 이때 쓰는 게 저축, 은퇴, 노후 준비 이런 컨셉으로 이제 많이 계획을 했단 말이죠. 큰 그림을 짜고 필요한 돈들을 계산하고 그걸 모으기 위한 지금의 계획 같은 걸 막 만든 다음에 그걸 상품이랑 매칭시켜가지고 준비하던 게 이때 트렌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안 합니다. 안 맞아요. 이제 많은 게 달라진 게 있는데 먼저 예전과 달리 우리의 라이프가 예상 훨씬 할 수 없어요. 그때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큰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먼 미래 특정한 시기에 내가 필요한 목돈을 정해놓고 그거를 덧셈으로 모아가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 달성이 힘들어요. 투자 개념이 없이 미래를 확정하는 것이 지금에는 되게 안 맞다는 의미인 거죠. 자, 먼 미래를 확정하는 게 안 되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에 많이 의존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먼 미래 10억이 필요해 이러면 허무하잖아요. 10억이 필요해? 내가 10억을 모은다고? 이거 안 맞잖아요. 지금 내가 투자로 넣을 수 있는 자금과 안전하게 빼둘 자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자금 배치에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어찌 보면 2년 안에 1억 모으기, 약간 옛날 트렌드라는 거죠. 오히려 매달 200을 해외 주식에 모으기라고 했을 때 이게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이 행위 자체가 계획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옛날과는 다르게 투자의 개념이 깊이 들어와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를 우리가 참고하고 이용하는 거는 정말 좋지만 여기에 완전히 틀에 맞추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거 많이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주식 매매에 포커스가 돼 있을 때 혼자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막 목표 자금 설정하고 생애 주기 계산하고 손님 오면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 막 이런 소리 하고 얼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막 이런 거 계산하고 막 해가지고 이걸 정말 많이 해봤어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소비를 위한 저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써버리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써버리고 하다 보니까 복리를 누릴 수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내 인생 전체에서 몇 개밖에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앞서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해볼게요. 사회초년생, 지금 사회초년생인 제 조카 정도가 왔을 때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해줄까라는 걸 쭉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넌 주식을 해야 돼. 그럼 이러겠죠. 주식? 형 그거 하면 큰일 나는데? 설득하는데 한 달 걸리겠죠. 열심히 설득을 어쨌든 해서 주식을 해야 되고 주식만 해도 되냐 물으면 그래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지금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없거든요. 빠른 배움을 위해 아마 엄청난 수업료를 내게 되겠죠.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 심지어 100 빼기 나이라는 공식을 많이 쓰죠. 20살이라면 투자금의 80%를 주식에 넣어야 되고 50살이라 그러면 50%를 주식에 넣어야 되고 80세다 그래도 20%에 넣어야 되고 이런 공식이 미국에 있듯이 그만큼 주식은 항상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고려한 TDF라는 그런 상품들도 맨 끝에 가서 100살이 되어도 주식은 20%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100 빼기 나이라는 공식을 많이 써요. 이것만은 지켰으면 좋겠다는 게 최소한 소득의 절반 이상 저축하기. 만약에 내가 아직 소비재 노예다 소비재를 벗어던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막연하게나마 절반 다 쓰고 절반은 꼭 저축하자라고 얘기하고요. 조카가 딱 와도 너 지금부터 당장 이런 계획 세우고 연금저축 34만 원 넣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한 거예요. 얘가 취업을 갓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 내복도 사드리고 생각 없이 여행 떠나기도 해보고 그런 거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막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절반은 다 털었어. 하고 싶은 건 다 해. 하지만 절반은 그대로 모아놔봐. 그 다음에 내가 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도 꼭 투자로 하기. 요거는 아마 투자를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랑 제가 생각이 다른 부분 같기도 해요. 저는 종잣돈을 모으고 나서 투자하자는 쪽이 아니라 모으는 과정도 투자로 하자라는 쪽이거든요. 왜냐면 종잣돈을 모으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경우는 목돈이 가지는 장점을 누리자라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자금이 클수록 유리해지는 게 맞아요. 자금이 클수록 무조건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작을 때 할 수 있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작을 때는 하지 말고 차라리 모을 때는 그냥 모으고 커지고 나면 그걸로 그나마 우리가 테이킹할 수 있는 그 리스크로 투자를 하자라는 것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주식 투자를 포함한 자산 배분, 증권 투자잖아요. 요거는 금액과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뭘 배우느냐, 어떤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종잣돈을 모아가는 과정도 투자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별의 별 상장 폐지부터 해서 지금처럼 뭐 미국의 SVB 은행 망하는 것부터 해서 코로나 터지는 많은 걸 겪으면서 내 자산이 어떻게 바뀌고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 느껴야 돼요. 운전과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을 모으고 나서 차를 사야지 라고 해서 평생 차를 안 사고 나중에 인생 드림카를 사면 바로 하늘로 가거나 땅으로 가잖아요. 젊을 때 싼 걸 사가지고 막 쿵쿵쿵 접촉사고도 나보고 소화전도 들이받고, 그거를 다 익혀야 되는 게 투자의 속성에는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 나 종잣돈 계획 세웠어. 나 이렇게 해가지고 5천만 원을 2년 안에 모을 거야. 이러면 저 그냥 다 없애요. 혹시 결혼하게 되면, 요새는 이거 혹시 붙여야 돼요. 혹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모두 현금화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가풍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으로 하고 우리는 이걸 자산을 모으면서 자산을 가지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봤어요. 제가 박수 치주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혹시 유태인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투자하던 거 거의 털어 써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좀 고려해야 된다. 최대한 안 묶이는 거 위주로 투자를 계획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와중에도 연금 자산은 절대 해지 안 하기. 해지할 거면 안 하는 게, 애초에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연금저축이 됐든 IRP가 됐든 차라리 작게 넣고 그냥 한 달에 5만 원 넣든 한 달에 3만 원을 차라리 넣던 간에 해지는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도록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준을 말씀을 드립니다.